오늘 뭐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이야기와 나머지 떨어진 곳 77곳이죠? 77곳이 떨어졌죠? 첫타 이제 102곳 중에 네. 이제 21곳이 선정됐으니까. 네. 사실 뭐 한 80여 곳이 떨어졌는데. 81곳이네요. 81곳? 산수인데. 네. 이게 어렵네. 81곳 떨어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요. 오늘도, 내용은 이제 부동산 2021년에 대한 이야기, 결산을 하고 2022년 전망과 종목별 또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짧고 굵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뉴스가 매물 증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 네. 지금 시세 한 6억 이상 하락하는 곳도 있고, 네. 3, 4억 하락하는 곳도 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매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 건지, 하시는지, 우리 김영관 부장부터 한번. 저는, 지금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빠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빠진 지역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요. 누가 뭐 측정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좀 급하면 좀 싸게 파는 거고요.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많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만 몇 명 안 되면 또 싸게 하는 건데 이 부동산 시장은 이 매수자들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심리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불안정한 심리가 조금 많이 시장에 많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네. 뉴스가 나오면 일단 그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세요. 불안해하고 내가 오늘 사면 내일 더 떨어질까? 꼭 비트코인처럼 막 최저가에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하는 걸 좀 꺼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이번 기회에 심리가 좀 불안정할 때 사람이 좀 나약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잡는 또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할 때 네. 이제 기회가 생길 수도 강심장인 있다. 거죠. 강심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크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 하락이 지금 기회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네. 아니 무주택 대출을 안 해주는데? 대출이 좀 필요하다. 그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거래를 못 하는 건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 규제가 되는 그런 고가 아파트는 사실 지금도 못 샀으면 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층은 모든 수요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한도 내에서 자금 여력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집을 사는 게 맞다. 조금이나마 대출 중에서 살 수 그러니까 있는 저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예전부터 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서도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주택자한테까지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좀 집을 아직 못 사신 분들, 자금 여력은 되시지만 조금만 보태면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한테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사경 이사는. 네. 지금 현재 매물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입지가 좋고 괜찮은 지역들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노동항이나 금강구 일대에 저가에 있는 아파트들 예전에 3억대 정도 했던 친구들이 막 6억대, 9억대 같은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매매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세가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급격하게 막 금액이 올라가면서 그 피로감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모든 사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내년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 대통령 후보들 간에 현재 지금 둘 다 지금 계속 부동산 정책 갖고서는 막 확고하게 얘기는 못하고 계속 누가 더 잘했나 못했나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망세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정권 말기 이때까지 저희가 박근혜 정부 말고요. 그 전에 정부에서 정권이 변화했을 때는 항상 이런 관망세가 진행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갔었을 때 다시 안정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저가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현금 다 주고 사시는 거의 없거든요.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올해 대출은 이제 끝났다. 10월 중순서부터는 거의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매수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내년 뭐 정도 좀 지나게 되면 좀 풀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들, 물론 이것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어차피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까 뭐 김명가 부장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을 주식하는 것처럼 단타로 클릭 한 방에 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근본은 사실은 집이 공급이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없었던 지역이 공급이 가셔야 되거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는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한 관망세가 있다. 네.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파장으로 끝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정리를 해보면. 나 정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아, 그죠? 신기하시네요. 예. 다 듣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비슷한 건데, 네.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 근데 피로감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9억 이상에 대한 9억 이하. 네. 그러니까 9억 이상도 아니고 9억 이하에 대한 주택이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서울에는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네. 실제로 제가 아까 우리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듯이 제가 서울에 500세대, 1000세대짜리 아파트들을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전수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전세 물량은 진짜로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 매물이 상당히 적어. 그러니까 네. 극도로 적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많이 나왔어. 두 채 나오던 게 네 채 나왔으니까 100% 매물이 증가한 거야. 2배. 그죠? 네, 2배로 네. 매물이 증가한 거니까 뉴스는 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지금 이제 작년에 의왕시가 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1위예요. 네. 인천이 거의 30% 이상 올랐어. 이런 지역들 매물이 나와. 근데 왜 나오냐? 얘네들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이야.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자가 줄어드니까 매물이 소화가 안 되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총량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뉴스는 계속해서 총량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매물 총량을 가지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지금 지방 같은 곳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세종시라든가 대전, 그리고 대구광역시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매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빠진다. 네. 근데 우리는 시장 원리죠. 그렇죠. 공급을 안 했던 거잖아요. 이 지역들은 지금 과잉 공급인 거잖아요. 어쨌거나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도 만만치도 않고 인천 같은 경우가 또 내년에 이제 공급 물량이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요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덧붙여서 대출 규제에 의한 압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자꾸 넘어가야지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그럼 9억 이하 대출은 규제하잖아. 네. 네. 15억 이상 대출 규제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제 갈 길 간다. 네. 네. 결국에는 격차가 벌어지고 나중에는 따라잡는 시장이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내년 대선 전까지는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2021년 부동산 시장 결산을 하면서 네.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씩 한 줄 평으로 끝낸다면 우리 심의사님부터. 예. 저는 한 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2021년도가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장 좀 한 줄 평으로 좀 한다고 하면 대장동 사태, 대장동 사태, 네.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죠. 그다음에 LH의 투기 유혹, 그리고 집값 폭등에 대한 부동산 민심. 요 저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요약할 수 있다. 이거 하게 되면 아마 올해 뉴스는 이게 다일 겁니다. 대장동 LH 그렇죠. 민심 집값 폭등에 대한 민심. 폭등에 대한 민심. 아까 잠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수도권이 사상 최고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수도권 인천 같은 경우가 뭐 인천가도 한 30%까지 올랐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23%, 24%대. 네. 서울 같은 경우가 뭐 평균 뭐 17, 뭐 7%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오른 지역은 막 3, 40%, 50%까지 오른 지역이 있고 사실 안 오른 지역은 아무것도 안 오른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이 7%, 10%, 20%라는 게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20% 올랐으면 그거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 정도 오른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 그 외곽이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민심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예전에 서울에 집 없어가지고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인천이라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고 이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심의사의 추석 60분인가요 이제? 네. 심의사의 추석 밝혀져야 60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밝혀져야 네. 된다. 그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열심히 지금 후보로서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발언을 조심해야 돼. 네.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어. 그렇습니까?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요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네.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대장동 사태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용인 플랫폼 시티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용인분들 또 관심 있게 들으셔야겠네.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관련되셨던 분이, 거기에 예전에 도지사 했던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용인 플랫폼 시티가 개발 사업하는데 큰 문제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분이 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용인 플랫폼 시티도 좀 개발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용인 주변에 수지에 사시는 분들, 뭐 죽전에 사시는 분들, 마음고생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LH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LH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의 사리 사욕 때문에 여러 가지 투기 의혹이 있었던 부분을 갖고 비사업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지금 비사업 용지 태수를 매도하신 분이 많거든요. 싼 값에.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죠. 없었던 일로 하자. 말 그대로 내로남 불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다. 근데 그건 사실 좀 심하다. 그죠? 안 심합니다, 이거. 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비사업용 토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부동산, 정말 부동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토지도 제가 뭐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일부 조그마한 건데 뭐 그거 갖고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도세를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선산 일대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 받은 건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저기 주말 농장이라도 좀 하게 되면 그래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그것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반에 반값 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차피 내가 양도세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연말이 돼가지고 없었던 일도 하자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우리 심사님 얘기를 정리해보면 대장동이요. LH 특검하자. 저는 그래서 대장동 SK 일부러 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민심 이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들 수 있겠다. 2021년. 김명관 부장은 부동산 한 줄평.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이제 분위기는 쫑났다. 쫑났다. 네. 되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구구스럽진 않다. 이게 이제 간절했던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떨어졌으면 한 기대하신 분들이 아마 막 계속 올라라 하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떨어지고 안정화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기존에 집이 있으셔가지고 저가주택인 분들이 갑자기 금액이 3억이었던 게 6억 되고 9억 되신 분들도 있는 것 반면에 그때 당시에 집을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점점 금액이 올라가니까 못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참 간절하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 규제로 쫑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쫑이 났다. 네. 결론적으로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네. 올해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이제 내년에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내년에 조금 더 뭐 규제 완화라든지 양도세 완화가 돼가지고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좀 내놨었을 경우에는 그런 물건들을 좀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오세훈 신속도가 민간 재개발을 하면서 올 6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재개발 관련된 투자를
무지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아파트 금액하고 재개발 금액은 상당히 금액 차이가 크거든요. 이게. 아파트는 고가의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좀 저가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뭐 전세를 이용한 이제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액 투자가 많이 있는데 내가 소액은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는 못 사요. 근데 아파트가 또 이 시기에 딱 때마침 임대차 3법이 터지면서 전세 금액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내 돈이 막 주머니에 막 1억, 2억씩 막 쌓이는 거예요. 그걸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그걸로 아파트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쓸 수 있는 상품을 찾다 보니까 오세훈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고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투자한 지역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간절했던 시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쪽이 났다, 이제 그런 게. 그런 시간이.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그러면 재개발 올해 투자를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많이 혹시 해줬죠. 기억나는 네. 고객분들이라든가, 고객분 있나요? 혹시 이렇게 저는- 투자해드렸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좀 힘들었던 분이 한 명 계시는데 네. 그게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뭐 특정 지역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이 이제 될 것 같아가지고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죠. 있거든요. 엄청 네,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언론에 나온 그 뭐 어떤 기자분이 썼든지 그 기사 내용 그 한 기사들마다 또 그 해석하는 것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 나름대로 편하게 해석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하신 분이 좀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여쭤보실 때마다 제가 풀어드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21곳. 네. 결과는 좋았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좋았다. 좋았었는데 네, 잘 됐다는 얘기네? 잘 됐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올해 한 줄 평을 춘추전국 시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개발이 빠졌는데 재개발 춘추전국 시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신속통합부터 시작해서 가로주택, 또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 중공업지역 개발 등등 우리가 그동안 정말 6년 동안 재개발의 제자도 못 들어보고 살다가 재개발에 진짜 빌라를 왜 사?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올 1년 동안 빌라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나? 그리고 빌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네. 그리고 재개발 종류가 온 국민이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다 공부가 학습을 할 정도로 정말 재개발의 춘추전국 시대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대급 상승이었다. 네. 두 가지를 좀 키워드를 든다면 재개발 춘추전국 그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고 역대급 상승도 역대급까지는 아니겠지만 내년에도 저는 상당 부분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21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